자유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탈북민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갈증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목마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탈북민들이 자유사회에서 경험하는 영적 갈증의 본질과 이것이 우울증과 어떻게 다른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적응 뒤에 숨겨진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복잡한 현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탈북민의 영적 갈증은 억압에서 풀려난 뒤에야 비로소 허용된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사회에서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북한 사회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영원히 억압된 사회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은 영원히 작동할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생존이 절대적인 1순위였고 질문은 곧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의미는 국가가 미리 정해서 제공했고 개인이 겪는 고통은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견디고 넘어가야 할 대상일 뿐이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이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같은 질문을 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곧 반동사상으로 몰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을 표현할 언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한 사회는 모든 개인적 경험을 집단적 언어로만 설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슬픔은 인민의 슬픔이어야 했고 기쁨은 조국의 기쁨이어야 했습니다. 나만의 고통, 나만의 의문, 나만의 갈급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와 문법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탈북민들에게 영적 갈증이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낄 시간도 표현할 언어도 나눌 상대도 없었을 뿐입니다. 마치 목이 말라도 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물이라는 단어조차 금지된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죽음을 목격하는 순간들이 그랬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공개 처형을 목격하면서도, 탈북 과정에서 동료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다음은 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고개를 돌리고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죠. 이런 상황에서 영적 질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가? 내가 목격한 이 모든 고통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들은 생존이라는 거대한 과제 아래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영적 갈증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갈증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갈증을 인식하고 다룰 공간과 시간과 언어가 봉쇄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사회에서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울증과 영혼의 공백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감정의 질과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선 감정의 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무겁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슬픔, 몸 전체를 마비시키는 듯한 무기력감, 자신을 향한 끝없는 죄책감과 자기 비난이 밀려옵니다. 이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게 내 탓 같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반면 영혼의 공백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무겁다기보다는 비어 있습니다. 공허함, 허무함, 무의미감,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지배적입니다.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 이 차이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좋아하던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즐겁던 활동을 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정 자체가 무너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공백을 경험하는 사람은 맛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경험이 표면적으로만 스쳐 지나갈 뿐 깊은 만족감이나 충만함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안전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공백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감정의 질입니다. 더욱 중요한 차이는 이들이 던지는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질문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질문은 주로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모두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이해하려는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공백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전혀 다른 차원을 향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근본적인 탐구입니다. 특히 탈북민들의 경우 이런 질문들이 더욱 절실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아주 현실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목격했으며 자신도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을 헤쳐나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통계도 아니고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어갔을까?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가 살아남은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유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이런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나자 더욱 선명해집니다. 북한에서는 당장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자유사회에서는 드디어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할 시간과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사회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유사회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알려주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하지만 그 자유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북민들이 자유사회에서 느끼는 가장 큰 혼란입니다. 북한에서는 삶의 의미가 거짓이었지만 적어도 분명했습니다. 질문할 필요도 없었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면서도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궁극적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혼의 공백이 더욱 깊어집니다. 질문은 허용되었지만 답은 주어지지 않는 상황, 자유는 얻었지만 방향은 잃어버린 상황에서 탈북민들의 영적 갈증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영혼의 공백을 구분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탈북민들이 겪는 심리적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은 눈에 띄게 무너집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일찍 깨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잠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져서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면서도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집중력이 심하게 떨어져서 책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간단한 업무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활동들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도전이 됩니다. 샤워하기, 옷 갈아입기, 집 정리하기 같은 기본적인 일들마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심지어 전화를 받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영혼의 공백을 경험하는 탈북민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정상적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직장에 나가서 맡은 일을 성실히 처리합니다.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난하게 유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정착 사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모든 일상적인 활동들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뿐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든 경험이 표면적으로만 스쳐 지나갑니다. 한 탈북민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진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깊이가 없고 개인적인 서사가 없으며 하루하루가 그저 시간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차이는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휴식을 취해도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충분히 자고 좋은 환경에서 쉬어도 그 무거운 감정의 덩어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 즐거워했던 일들, 예를 들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에도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의욕과 기쁨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고장나 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혼의 공백을 경험하는 탈북민들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바쁜 일상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그 공허함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나 강한 경험으로 그 공백을 일시적으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강렬한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극과 바쁨이 사라지고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공허함은 다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나 주말에 혼자 있을 때 또는 특별한 할 일이 없는 시간에 그 공백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낮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직장일을 처리하느라 바쁘지만 저녁에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책을 읽어도 무엇을 해도 마음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공백이 가진 독특한 특징입니다. 공백은 침묵 속에서 가장 선명해집니다. 외부의 소음과 자극이 사라진 고요한 순간에 그 빈 공간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탈북민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바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일에 몰두하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새로운 활동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공허함과 마주하는 시간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자극이 사라지면 공백은 언제든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영혼의 공백을 우울증으로 오해한다면 휴식과 치료만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방향의 재정립입니다. 탈북민들의 이런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적응 지원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착 지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울증과 영혼의 공백이 다르다면 당연히 회복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도움을 주게 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회복은 주로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전문 상담사와의 심리 치료를 통해 부정적 사고 패턴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 같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도 핵심적인 회복 요소입니다. 이런 치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고장난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게 하고 식욕을 회복시키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되찾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공백은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단순한 휴식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일,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이런 회복 과정에서는 철학적, 영적, 서사적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그 이야기 안에서 고통과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종교나 영성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영혼의 공백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영혼의 공백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무의미함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차 일상을 유지하는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우울증의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아서 기능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치료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허무함과 공허감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약물과 상담을 통해 잠도 잘 자고 식욕도 돌아오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특히 탈북민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 남한에 정착할 때는 적응 스트레스와 문화 충격으로 인한 우울 증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안정되면서 우울 증상은 사라지지만 여전히 삶의 공허함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오해는 우울증만 치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기능이 회복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삶의 의미까지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혼의 공백만 의미의 문제라고 여겨서 의학적 도움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미 우울증으로 발전한 상태라면 의미 찾기에 앞서 기본적인 기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도울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상태가 주로 기능의 문제인지 의미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탈북민들이 진정으로 자유사회에 뿌리내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오해들은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탈북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공허함을 느끼면 모두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탈북민이 허무하다고 말하거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즉시 우울증을 의심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우울증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허함이 다 병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위험한 이유는 의미의 문제를 병으로 잘못 진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탈북민이 느끼는 공허함이 단순히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 아니라 실존적 질문에서 나온 것이라면 약물 치료나 일반적인 우울증 상담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깊은 갈망과 질문을 병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약을 먹으면 의미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한 탈북민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기능적으로는 회복되었는데 마음의 공허함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환자도 가족도 때로는 의료진까지도 혼란에 빠집니다.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인지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것인지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갈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특히 탈북민들 자신이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진단 없이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만약 충분히 쉴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나아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은 휴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답이 예라면, 그러나 쉬어도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무의미할 것 같다면 영혼의 공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휴식이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공허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유용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휴식인가요? 아니면 의미인가요? 만약 푹 자고 싶고 아무 걱정 없이 쉬고 싶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면 우울증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알고 싶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찾고 싶고 내가 겪은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영혼의 공백에 가깝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이런 자가 진단을 해보면 후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편안함이나 안정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입니다.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고난과 상실, 그리고 기적적인 생존과 자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라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과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공백이라면 치료보다는 탐구가, 치유보다는 발견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울증은 삶을 살아낼 힘이 고장난 상태이고 영혼의 공백은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치료는 힘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의미 찾기는 방향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며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둘 다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힘을 먼저 회복한 후에 의미를 찾아야 하고 때로는 의미를 먼저 발견해야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필요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사회에서 경험하는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착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